회장님, 차 밑에 이상한 게 달려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한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경호원 5명이 둘러싼 고급 세단 앞에서 걸레를 든 소년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죠. 비켜! 경호원이 소년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소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젖은 신발, 낡은 작업복, 12살밖에 안 된 청소부 소년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차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어요. 청소나 제대로 해. 소년이 마지막으로 비명처럼 외쳤죠. 엔진 켜시면 폭발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과연 소년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꼬마의 헛소리였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 소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12살 소년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할머니의 청소일을 돕지 않으면 그날 밥을 먹을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이쪽 구역 할게요. 준호는 무거운 양동이를 들고 주차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할 시간에 준호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죠. 야, 거기 꼬마. 물 튀기지 마. 주차된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죠. 남자는 준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오전 9시쯤 주차장에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죠. 그때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곧 나이 지긋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경호팀장이 앞장서며 안내했죠. 회장은 천천히 걸으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벽 쪽으로 더 바짝부터 비켰습니다. 하지만 회장 일행이 지나갈 때 준호가 닦던 물기가 경호원의 구두에 튀었죠.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양동이를 엎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준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죠. 다른 경호원들도 준호를 노려봤어요. 회장은 잠깐 준호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괜찮니? 할머니가 다가와 준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준호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청소를 시작한 이후로 준호는 수없이 무시당하고 혼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준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는 주차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 몇 조각과 밥이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자꾸 준호에게 더 먹으라고 권했죠. 공부는 하고 있니? 네, 밤에 도서관 가서 하고 있어요.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마다 너무 피곤해서 책을 펼칠 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주차장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사람들이 차를 타러 내려왔어요. 준호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했죠. 그리고 그때 준호는 아침에 봤던 그 검은색 세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곧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내려올 것 같았어요. 준호는 차 옆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차체 아래쪽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차 밑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다른 차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 밑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검은색 박스 같은 것이 차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서 나온 배선들이 차량의 여러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원래 차에 있는 부품이 아니야. 박스의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부품이라면 저렇게 불규칙한 위치에 달리지 않아요. 게다가 배선의 색깔과 두께도 달랐죠. 준호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회장과 경호원들이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먼저 차 주변을 확인했죠. 하지만 그는 차 밑을 보지 않았어요. 그저 차 문을 열고 안을 한번 살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망설였어요.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경호원에게 혼나고 회장에게 무시당했던 그 순간이요. 준호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차에 오르려고 했어요. 손이 차 문을 잡았죠.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 밑을 봤어요. 저 이상한 박스가 눈에 들어왔죠. 안 돼. 말해야 해. 준호는 걸레를 바닥에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회장님. 준호가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돌아봤죠.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회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차 밑에 뭔가 달려 있어요. 준호가 말했죠. 경호팀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 꼬마, 지금 장난하나?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차 밑에 이상한 박스가 있어요. 준호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준호를 믿지 않았어요. 아침에도 물 튀긴 애 아니야? 또 사고 치려고. 다른 경호원이 비웃듯 말했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위치가 이상해요. 일반 차량 부품이 아니에요. 회장이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청소나 제대로 해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경호팀장이 준호의 팔을 잡았죠. 비켜. 회장님 일정에 차질 생기면 너 책임질래? 경호팀장이 준호를 밀쳐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이 다시 차 문을 열었죠. 회장님, 제발요. 준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였죠. 경호원들이 동시에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경호팀장이 준호를 끌어내려는 순간 준호가 다시 외쳤어요. 배선도 이상해요. 저 위치에 저런 배선이 있으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회장은 이미 차에 올라앉았고 기사가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12살 청소소년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차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탄 검은색 세단의 시동이 걸리려 하고 있었죠.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준호는 분명히 봤죠. 저 박스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위치도 배선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저 차에. 준호가 말하려는 순간 차 안에서 기사가 열쇠를 돌렸죠. 엔진이 걸리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차를 향해 뛰어갔어요. 경호원들이 준호를 막았죠.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켜면 안 돼요. 저 박스가 신호를 받으면. 이 녀석이 정말. 경호팀장이 준호를 붙잡았어요. 준호는 팔이 아팠지만 계속 소리쳤죠. 저기 CCTV 보세요. 저 각도면 사각지대예요. 준호가 주차장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저 위치에서 전파가 나가면 저 기둥 때문에 반사돼요. 누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경호팀장이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뭔 소리야? 넌 뭘 아는데? 저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안다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차 밑에 박스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뿐이죠. 회장이 차 안에서 손을 저었어요. 그만 가자. 시간 낭비야. 기사가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준호는 경호팀장의 손을 뿌리치고 차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회장님, 제발 확인만 해주세요. 준호가 차 본넷에 두 손을 짚으며 외쳤죠. 경호원 2명이 준호를 끌어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쓰라렸죠. 이 녀석 당장 내보내. 경호팀장이 소리쳤어요. 다른 경호원들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달려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준호야, 가자.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차를 봤습니다. 회장은 짜증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준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준호를 끌고 주차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 우리 일자리라도 잃으면 어쩌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 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죠. 회장의 차는 주차구역을 빠져나가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차가 멈췄죠. 회장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경호팀장이 차에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경호팀장이 다른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차 밑 확인해봐.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2명의 경호원이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팀장님, 이거. 경호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경호원이 손전등을 켜서 차 밑을 비췄죠.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호팀장이 차 밑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무슨 일인지 알아챘습니다. 주차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회장이 차에서 내렸어요. 경호원들이 황급히 회장을 차에서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경호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즉시 폭발물 처리반 출동시켜요.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이 순식간에 통제되었어요. 경호원들이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준호와 할머니는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죠. 모두가 차량 주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폭탄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몇 분 후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폭발물 처리반이었죠. 그들은 조심스럽게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회장은 주차장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경호팀장이 회장 옆에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호팀장이 중얼거렸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멀리서 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이 차 밑을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특수장비를 들고 박스를 스캔했죠. 잠시 후 그가 동료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시사 폭약과 추적 장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처리반 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죠. 시동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켜지면 신호가 외부로 전송되고 처리반 대장이 말을 이었어요. 원격으로 폭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만약 준호가 막지 않았다면, 만약 그대로 시동을 걸었다면, 회장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경호팀장이 주차장 안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준호에게 멈췄습니다. 경호팀장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경호팀장이 물었죠.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물어보잖아. 어떻게 저걸 발견했냐고. 경호팀장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졌죠.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이상해 보였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위치요. 저 박스가 붙어있는 위치가. 일반 차량 부품이 달릴 자리가 아니에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경호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바라봤죠. 그걸 어떻게 아는데? 넌 차에 대해 배운 적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보면 알아요. 경호팀장은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회장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황급히 회장 주변을 에워쌌죠. 회장이 준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할머니가 준호 옆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죠. 송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회장이 손을 들어 할머니의 말을 막았어요. 아니요. 회장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죠.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경호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회장이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 들어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듯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뭐지? 준호요. 준호. 몇 살이야? 12살이요. 회장이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경호팀장을 돌아봤죠. 이 아이에 대해 알아봐.
네, 회장님. 경호 팀장이 대답했어요. 회장이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오늘 고맙다. 정말로. 회장이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12살 청소소년에게 재벌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인 것이었죠.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주변의 경호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폭발물 처리가 끝나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준호와 할머니는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대기 공간에 앉아 있었죠. 경호원 한 명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경호원이 물병을 건넸어요. 아까 준호를 밀쳐냈던 그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물병을 받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폭발물 처리반 대장이 회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정밀 분석을 위해 증거물은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범인 추적은? 회장이 물었죠. 처리반 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치에 지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수신 범위를 분석하면 범인의 대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호팀장을 불렀죠. 그 아이, 준호 데려와. 경호팀장이 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준호는 회장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앉아. 회장이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죠. 내가 처음 차 밑을 봤을 때 정확히 뭘 본 거지?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검은색 박스요. 그리고 배선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위치가 안 맞았어요. 차량 하부 구조에서 저 위치는 원래 비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배선 색깔도 달랐고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넌 차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평소에 차들을 많이 봐서요. 차를 많이 본다고 저런 걸 알 수 있나? 경호팀장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그냥 눈에 들어와요. 뭔가 안 맞는 게. 회장이 팔짱을 꼈어요. 너 학교는 다니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아니요. 왜? 할머니 일을 도와야 해서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말했죠. 이 아이 신상 정보 파악했어? 경호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네, 회장님. 이름은 이준호 12살입니다. 보호자는 친할머니이고요. 경호팀장이 화면을 내리며 읽었죠. 3년 전까지 영재학교에 다녔습니다. 전국 초등부 수학물리 경시대회에서 최연소 금상을 받았고요.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영재학교? 그런 아이가 왜 여기서? 경호팀장이 계속 읽었어요. 3년 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고 경호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학교를 그만두고 할머니의 청소 일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다시 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시대회 최연소 수상자라.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차량 구조를 그렇게 빨리 파악한 거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준호야. 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오늘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넌 내 목숨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구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만약 적에 폭발했다면 이 주차장 전체가 무너졌을 거야. 준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고맙다. 정말로. 회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 아이와 할머니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봐.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죠. 이 아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며칠 후 경찰 조사실에서 준호는 경호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량에서 제거한 폭발 장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준호야, 내가 정확히 뭘 본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니? 경호팀장이 물었어요. 준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 박스요. 위치가 이상했어요. 차량 하부 구조상 저기엔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평소에 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경호팀장이 서류를 꺼냈죠.
준호 학생, 우리가 조사를 좀 했어. 내 과거에 대해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년 전까지 영재학교 다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수학 경시대회 최연소 금상, 4학년 때 물리 경시대회 금상. 경호팀장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모님 사고 이후 학교를 그만뒀고. 그만하세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게 중요해. 너처럼 뛰어난 아이가 왜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게 됐는지. 경호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CCTV 위치, 차량 구조 사각지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발견한 거구나.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장치 시동 걸면 신호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럼 누군가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요. 경호팀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맞아. 우리도 그걸 추적하고 있어. 신호 수신 범위 분석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죠. 경호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어떻게 그걸? 그 장치가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반이면 범위가 제한적이잖아요. 범인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경호팀장이 다른 수사관을 불렀어요. 지금 당장 신호 수신 분석 다시 해봐. 범위와 방향 집중해서. 수사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팀장님, 신호는 주차장 출구 방향에서만 강하게 잡힙니다. 반경 50m 이내요. CCTV 확인해. 경호팀장이 지시했어요. 모니터에 주차장 출구 주변 영상이 떴죠. 준호도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이 시간대 수상한 사람 찾아봐. 여러 사람들이 화면을 지나갔어요. 준호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죠.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요.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이상해요. 뭐가? 주차선은 절대 안 밟아요. 근데 기둥 그림자 쪽으로만 움직여요. 경호팀장이 화면을 자세히 봤죠. 정말로 남자는 조명이 비치는 곳을 피해 그림자만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CCTV 피하려고 그러는 거네.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 계속 휴대폰 확인해요. 준호가 다른 장면을 가리켰어요. 남자는 몇 분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봤죠. 신호 대기 중인 거야. 경호팀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 사람 신원 확인해. 지금 당장. 수사팀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잠시 후 결과가 나왔죠. 경쟁사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이름은 김모 씨, 35살. 출입 기록은 사건 당일 건물 지하에 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명부는 설비 점검이었고요. 경호팀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찾았다. 준호는 화면 속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자신이 발견했죠. 준호야. 경호팀장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 사람 절대 못 잡았어. 고맙다. 저는 그냥 이상한 걸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재능이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것. 경호팀장이 웃었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용의자 특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검거 작전 들어갑니다. 전화 너머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그리고 준호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준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죠. 수사실 밖으로 나오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회장은 평소처럼 일정을 진행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작전이 있었죠. 범인을 유인하는 겁니다. 경호팀장이 준호에게 설명했어요. 준호는 경호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위험하지 않아요? 걱정 마. 회장님은 다른 차를 타셨어. 저건 더미 차량이야. 화면 속에는 회장의 차와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경호원들은 일부러 보안을 느슨하게 보이도록 연출했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준호가 물었어요. 경호팀장이 준호를 봤죠. 내가 그 장치를 처음 발견했잖아. 혹시 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말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주시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 8시, 9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경호원들도 지루한 표정이었습니다. 안 나타나는 건가? 경호팀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죠. 저기요. 저 사람. 주차장 출구 쪽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팀장이 무전기를 집어들었죠. 전팀 대기. 용의자 확인됐다. 남자는 기둥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호 확인하는 거야.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남자가 차 근처에서 멈춰 섰어요. 휴대폰을 들고 뭔가 조작하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전팀 돌입. 경호팀장의 명령과 함께 숨어있던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죠. 움직이지 마. 하지만 남자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경호원 2명이 추격했죠. 준호는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모퉁이를 돌았어요. 하지만 거기엔 이미 다른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남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꼼짝 마. 경호팀장이 남자 앞을 막아섰어요. 남자가 소리쳤죠. 내가 한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했어. 누가 시켰는데? 경호팀장이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채웠어요.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말 안 하면 너만 죗값 치른다. 남자의 가방을 열자 안에서 장치 부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테이프, 공구, 그리고 경쟁사 로고가 찍힌 임시 출입증도 있었죠. 이게 뭐야? 경호팀장이 출입증을 들어보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이 나타났어요. 준호도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죠. 회장은 남자 앞에 섰어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였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누가 시켰어?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말하지 않으면 너 혼자 모든 걸 뒤집어쓰게 될 거야.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경쟁사. 임원이요. 이름은 박모 상무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증거 있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다 있어요. 경호팀장이 남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 충분합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말했죠. 경찰에 인계해. 그리고 경쟁사 상무도 함께 조사받게 해. 알겠습니다. 남자가 경찰 차량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무도 믿지 않던 자신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거였죠.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여기서 지켜봤니? 네. 무서웠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회장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해낸 거예요. 12살 소년이 어른들도 못한 일을 해낸 거였죠.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의 회사 본사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기자들, 임원들, 직원들 모두가 회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뒤편에서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죠. 떨리니? 네, 많이요. 경호팀장이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넌 영웅이야.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지난주 저를 노린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범인은 경쟁사 임원의 지시를 받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제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했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그대로 시동을 걸었다면 저는 물론 주차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그걸 막아냈습니다. 회장이 무대 옆을 바라봤죠. 오늘 이 자리에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옆으로 쏠렸어요.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준호야, 나와. 경호팀장이 준호를 살짝 밀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쏟아졌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봤죠. 준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어요. 이 친구는 이준호 학생입니다. 12살이죠. 회장이 준호 옆에 섰어요. 이 친구는 주차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 밑에 설치된 폭발물을 발견했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2살 청소소년이 뭘 알겠나 싶었죠. 무시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경고했죠. 회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준호 학생은 과거 전국 수학물리 경시대회 최연소 수상자였습니다. 영재였죠. 하지만 가족의 비극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3년 동안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 3년 동안 이 친구는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차량 구조, CCTV 사각지대, 전파 흐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법을요. 회장이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준호 학생, 당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당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재벌 그룹 회장이 12살 소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 드세요. 제가 뭐...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들며 말했죠. 내가 오늘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꿨어. 회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직업, 옷차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죠.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준호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경호팀장도 경호원들도 모두가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준호 학생에게는 영재학교 복학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장이 발표했죠. 그리고 장학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다시 꿈을 펼칠 수 있도록요.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며칠 후 준호는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찾았어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요. 뭐 하는 거야? 경호팀장이 물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닦고 싶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한 곳 한 곳이요. 고마웠어요, 이곳. 준호가 중얼거렸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준호는 일어서서 깨끗해진 바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죠.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출구 쪽으로 준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세상을 바꾸는 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준호는 그걸 증명한 소년이었어요.